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2차 국민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석탄 화력발전소 3분의 1의 가동을 중단하고 민간 차량 이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달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며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한 연구단에 기술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제도까지 바꾼 사실을 YTN 사이언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13일 오후 6시 38분에 뜹니다. 하지만 이때 달은 완전히 둥글지 않아서 가장 둥근 모습의 보름달은 14일 저녁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책 제안을 위한 마지막 국민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석탄 화력발전소 3분의 1 가동을 중단하고 민간까지 차량 이부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다음 달 이런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장 높습니다. 겨울과 봄철 대기 흐름이 정체되는 데다 난방이 급증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기 때문입니다. 연간 평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쁨에 대한 거는 또 반대예요. 나쁨은 고농도 그 계절관리 기간 동안에 보면 나쁨 발생 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국에서 모인 국민정책참여단 500여 명이 고농도 계절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국 차원의 국민 대토론회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부 정책을 가지고 조금 강제성 있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산업 부분에서 조금 산업체들의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정책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생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어제 중국 때문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와서 참여를 해보니까 생활 속에 내가 하고 있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박 2일 동안 산업과 수송, 발전, 생활 분야 등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토론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현명한 접근 방법,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개선 권고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중병에 걸린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그 생활 태도, 패러다임을 싹 바꿔야 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단기 정책을 마련한 뒤 다음 달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과일 재배지를 바꾼다는 건 이젠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5월까지 서리가 내리는 강원도 고랭지 채소밭이 사과 농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 곳곳에 사과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마다 탐스러운 사과가 연그러갑니다.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이달 초부터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의 해발 고도는 500m가 넘습니다. 주로 배추나 무 등 고랭지 채소를 키우던 곳인데 지금은 사과 재배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지가 대구와 경북에서 강원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강원도 사과 재배 면적은 1,092헥타르로 7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5월 중순까지도 서리가 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사과가 되냐 다들 그렇게 걱정스러운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어른 주먹만한 배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생산되는 조생종으로 강원도에서는 올해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8월 달에 수확한다는 건 참 힘들거든요, 배가. 근데 8월 달에 이제 수확하게 돼서 또 맛도 그렇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로 경상도에서 나던 복숭아는 재배 한계선이 경기도 파주까지 올라왔고
제주 한라봉은 이제 전북 김제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과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1.5도 올랐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0.73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 단기적으로 아열대 작물을 선발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오는 2030년에는 사과 주산지가 강원 산간 지역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뜨거워진 한반도가 과일 생산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프랑스에서 올여름 불볕더위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500명이라고 프랑스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니에스 뷔쟁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각 8일 프랑스 전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1,500명가량 많다면서 불볕더위에 따른 사망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지난 6월 말 첫 불볕더위 당시 567명 등 올여름 두 차례의 불볕더위로 총 1,43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볕더위에 따른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7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프랑스는 6월과 7월에 두 차례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3년 여름에도 20일간 이어진 불볕더위로 약 15,00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은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은 피해 현장을 YTN 취재진이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곳곳이 찢겨 누더기가 된 비닐하우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의 위력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농장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탄을 맞은 듯 지붕이 뜯겨나가 안이 훤하게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은 추수를 앞둔 논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꼿꼿이 서 있어야 할 벼가 쓰러진 도미노 블록처럼 모로 누웠습니다. 농민들은 일찌감치 논으로 나와 힘없이 쓰러져 누운 벼를 하나하나 손수 세웁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과수원 피해도 컸습니다. 강풍에 떨어지고 상처 입은 열매 앞에서 분주한 농부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은 농지와 도심의 구분 없이 피해를 남겼습니다. 공사장 주변으로 쳐놓은 가림막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서둘러 복구 작업에 나서보지만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모두 망가졌습니다. 여름 시즌을 마치고 폐장한 물놀이 공원은 100m가 넘는 천막이 강풍에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30대 버스기사가 참변을 당한 현장은 아직 무너진 담벼락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낸 태풍 링링.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도심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대형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둘러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산의 한 종합 테마파크. 100m가 넘는 천막이 두 건물에 걸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이 태풍 링링에 뜯겨나간 겁니다. 폐장 기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테마파크 측은 서둘러 복구에 착수했습니다. 뭘 덮거나 하는 거 아니고요. 바디 슬라이드 종류 이런 거였어요. 아파트 단지에도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파트 지붕을 덮고 있던 방수제가 곳곳에 떨어져 있고 뿌리째 뽑힌 나무 10그루가 쌓여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이렇게 보행로까지 덮쳐 하마터면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경비원들은 휴일에도 단지 곳곳을 누비며 피해 수습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번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중으로 다 되겠습니까? 이제 급한 거 하고 뭐 그렇게 해야죠. 고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기도 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조각과 움푹 파인 거실 바닥이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살면서 풍수해랄까 그런 것을 처음 겪어봐가지고 처음 봤을 때
참담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언제 다 치우나 이거 뭐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사람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서둘러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며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한 연구단에서 외국인 연구원이 한국인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보도를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 연구단의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YTN 사이언스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내정자를 뽑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는가 하면 채용 제도까지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연성물질연구단은 지난 2015년 초 실험 장비를 관리할 기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런데 면접 심사위원이었던 A씨는 같은 연구단의 팀 리더인 B 교수로부터 이상한 부탁을 받습니다. C씨가 이미 내정됐으니 면접 점수를 다른 지원자보다 높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고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질문은 알아서 각자 준비를 하고 그냥 편하게 준비하되 배점에 있어서 이 사람 특정인에 대해서 점수를 올려줘라. C씨는 직무 면접에서 95점을 받아 1등을 했지만 필기 시험에서 과락하면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엔 연구단장이 연구단 기술직의 필기 시험 면제를 IBS 측에 요청합니다. 기술직은 필기 시험이 필요 없으니 실무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IBS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5월부터 연구단 기술직은 필기 시험을 없앴고 결국 C씨는 2017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합격한 2017년 채용 역시 응시자의 지인들로 면접위원이 구성된 사실이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2017년과 18년 IBS의 정규직 합격자 23명 가운데 18명에서 이런 흠결이 발견됐다는 게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입니다. 면접을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정자가 있다라는 게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B 교수는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 그 2단계 직무 면접에 참여했던 분 한 명이 교수님으로부터 이미 내정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저는 누군 모르겠는데요. IBS는 필기 시험을 없앤 것도 연구단별 특화 영역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각종 편법을 사용하는 무늬만 공개 채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보자는 애초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서로 무관한 수출 문제와 안전보장 협력을 거래하려는 교섭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며 한국이 제안했다고 철회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회견에서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수출관리 재검토와 관련짓고 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서울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 연맹 간사장을 만났을 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13일 오후 6시 38분에 뜹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이 서울을 기준으로 13일 오후 6시 38분이며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14일 0시 12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에서 보름달이 뜨는 시간은 울산과 부산이 오후 6시 26분을 시작으로 대구 6시 29분, 광주 세종대전 6시 35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둥근 모습의 보름달은 14일 저녁에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 과천, 광주, 대구, 부산과학관이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추석 연휴 기간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대구와 중앙, 광주, 부산과학관은 특히 올 추석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열고 과학 원리와 전통놀이를 접목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입니다. 또 과천과학관 등에서는 달에 얽힌 과학 원리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 운전 등 위법행위 단속에 드론이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귀성 귀경길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과 안전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귀성 귀경 차량이 몰리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0개 고속도로 21개 지점에서 드론 단속을 벌입니다.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와 지정차로 위반 차량, 갓길 운행 차량, 끼어들기 차량 등을 따라가며 단속하고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행위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또 철도공사와 공항공사 등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이나 송전탑 등 시설물 점검에 드론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요리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아무래도 어떤 재료를 넣어야 음식이 더 맛있을까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고민도 이제 인공지능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음식 재료를 추천해주는 AI가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30년 동안 음식 메뉴와 조리법을 개발해온 요리연구가 한명숙 씨. 맛본 재료만 수백 가지. 음식 맛에 관해선 이미 베테랑이지만 재료의 조합에 관한 고민은 단 하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요즘은 또 이렇게 약간 특이하고 새롭고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오래 하기도 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저도 관심 갖고 공부하고.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수고를 덜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100만 개의 조리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 조합을 학습한 인공지능입니다. 레드와인을 넣어 요리를 만들고 싶으면 검색창에 레드와인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인공지능이 소고기 육수와 같이 잘 어울리는 식재료 50가지의 순위를 보여줍니다. 100만 개 레시피를 분석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3,500개 정도의 그 유니크한 식재료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식재료에 대한 지리에 대한 그 3,500개의 스코어를 다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 인공지능이 추천한 식재료 가운데는 과거에 전혀 사용된 적이 없지만 함께 사용해도 좋을 만한 새로운 재료도 등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리한다면 기존에는 해보지 못했던 창의적인 음식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재료 순위의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계에서 쓰는 어떤 푸드 페어링에 대한 가이드북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실제로 저희 모델이 보여주는 결과도 그런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비슷했다라고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또 이 인공지능을 조리법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요즘은 음식점도 무인 계산대에서 주문을 하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IT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 테크라고 이 시니어 세대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에이징 테크에 대해서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